네, 안녕하세요. 수리 능력 강의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20페이지 예제 3번이고요. 자, 이제는 개념 설명을 어느 정도 드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문제를 좀 필요한 부분만 체크하면서 좀 빠르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3번. 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자, 10대, 20대, 30대 고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네요. 자, 이때 전체 만족도 평균 점수는 몇 점인가? 10대 평균이 7점, 20대 평균이 7.6점, 30대는 8.2점. 좀 연령이 올라갈수록 조금 더 점수가 높아지는 뭐 이런 애들인데 평균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응답자 전체의 평균을 구하라고 하면 아무래도 얘네들 전체 합계인 164명의 평균을 구하라는 의미일 텐데, 자, 여러분들이 이 숫자들을 다 더해서 단순하게 3으로 나누면 이 각각의 인원들, 얘네들을 다 반영할 수가 없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7점인 애들이 이게 60명이나 되고 7.6점인 애들이 64명, 8.2점인 애들이 이게 다 더하면 40명, 이렇게 164개의 자료를 가지고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점인 애들, 7.6점인 애들, 8.2점인 애들이 숫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세 종류의 숫자가 나온다고 해서 얘네들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서 평균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평균을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 자, 뭐 해설에는 평균으로 또는 가정평균으로 어떤 식으로 푸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가정평균의 느낌으로는 이런 거예요. 전체 164명 중에 6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7점. 전체 164명 중에 64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7.6점. 이런 식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해당하는 값 가지고 이렇게 곱해서 더해서 구해주는 값이 가중평균이에요. 가중치를 고려한 평균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가중치에다가 그 특정 값을 곱해서 가중평균을 구해야 될 때가 가끔 있거든요. 드물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중평균 구한다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는 가평균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해볼게요. 자,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자료가 주어지면 요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을 가평균으로 많이 삼아요. 자, 마침 7.6 기준으로 위아래로 0.6 차이 나는 거 똑같죠? 정확하게 가운데 값이니까 얘를 가평균으로 삼는 게 좋고, 얘를 가평균 삼으면 편차가 얘는 마이너스 0.6, 얘는 0, 얘는 0.6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7.0점인 여기에 해당하는 7점인 애랑 8.2점인 애가 있으면 얘는 7.6 기준으로 마이너스 0.6 부족하고 얘는 0.6 남으니까 이런 애들이 한 쌍 있으면 이 편차 더해주면 0 나오죠. 한 쌍이 있으면 평균 7.6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서 편차가 마이너스 0.6인 애가 있고 0.6인 애가 있으면 얘네들이 더하면 편차가 지워지죠. 그런 개념으로 서로 이렇게 편차를 상쇄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만 어떻죠? 마이너스 0.6인 애들이 60명이나 있고 플러스 0.6인 애들이 40명이나 있으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짝을 지어서 서로 상쇄해 준다고 생각하면 이 8.2 편차가 0.6인 애들 40명이 편차가 마이너스 0.6인 애들 40명이랑 같이 상쇄가 되겠죠. 그러면 20명은 남을 거예요. 이렇게 남아있는 애들만 가지고 평균을 구하면 돼요. 자, 해볼게요. 자, 지금 저희가 가평균 7.6으로 계산하고 있고요.
편차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편차의 합계는 편차가 마이너스 0.6인 애들이 다 상쇄되고 나서 20개 남고요. 20개 남으니까 이렇게 곱해주고, 편차가 0인 애들은 어차피 0 곱하기 이렇게 하는 거니까 계산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얘네는요, 같이 지금 상쇄를 해줬기 때문에 얘네도 지금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만 가지고 뭐로 나눠요? 여기서 되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냥 이 숫자 그대로 나누는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전체예요, 분모는 항상.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 그래서 7.6에다가 대충 합시다. 이게 마이너스 164분의 12예요. 여러분들 164분의 10이면 0.1도 안 되죠. 0.1도 안 되죠. 그러니까 얘가 7.5 얼마 뭐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2번 고르겠죠. 자, 이렇게 푸는 거고, 얘도 그 값평균 이용해서 편차의 합계 이용해서 평균 계산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가장 흔한 형태고요. 별거 아니었지만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 문제. 예제 4번. 자, 정말 별거 아닌 문제 4번이에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 얘는 어때요?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되게 단순해요. 최빈값이랑 중앙값이 뭐냐고 물어보죠. 그러면 정석대로라면 여러분들 오른쪽 해설지 한번 볼까요? 요거는 제가 요 예제 4번 해설에는 이렇게 적어놨는데 뭐 이거 외에는 사실 더 설명드릴 만한 내용은 없어서 그냥 같이 보고 넘어갈 겁니다. 자, 보세요. 최빈값이랑 중앙값을 물어보면 이렇게 점수별로 얘네들이 몇 번 나오고 그래서 누적 빈도가 어떠한지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이 누적 빈도라는 건 뭐냐면 60점 2명, 65점 4명이니까 65점까지는 6명이겠죠. 이해돼요? 이렇게 2개 더한 거예요. 여기다가 4명 더해서 얘고 여기다가 6명 더해서 얘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누적을 했을 때 전체가 지금 결시가 1명 있기 때문에 29명이거든요. 전체 29명이면 가운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중앙에 있는 사람은 뒤로 14명, 얘보다 점수 높은 사람 14명, 점수 낮은 사람 14명 이렇게 14명, 14명 사이에 끼는 얘겠죠. 얘가 중앙값이겠죠. 그러면 이 14명, 14명 사이에 끼는 애가 지금 여기에서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70점까지 다 더한 게 10명이고 75점까지 다 더한 게 16명이면 밑에서 15번째에 해당하는 얘는 아마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75점이 여러분들 중앙값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렇게 체크하는 거고 최빈값은 말 그대로 여기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쓰여 있는 85점이다. 이렇게 체크하는 거겠죠. 자, 특별한 애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체크하는 방법밖에는 없지만 그래도 설명드릴 만한 게 있다면 요거 선택지를 보면 최빈값과 중앙값을 순서대로 구하시오 라고 물어봐 놓고 최빈값에는 75냐 85냐 물어보죠. 중앙값에는 80이냐 75냐 물어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쨌든 우리가 찾고 있는 이 숫자가 75, 80, 85 여기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이거를 알고 여러분들이 체크하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예컨대 60명이 2명이고 60점이 2명이고 65점이 4명인 게 뭔 상관입니까? 그죠? 얘네는 어차피 답이랑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저라면 이렇게 할 거란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70점 이하인 애들은 중앙값도 아니고 최빈값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럼 얘네는 그냥 하나로 묶어요. 70점 이하가 몇 명인지를 세는 거예요. 70점 이하가 몇 명인지 제가 해볼게요. 빠르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세면은 혹시나 실수했을까 봐 한 번 더 보겠죠? 자, 이게 딱 봤는데 없는 것 같아요. 그쵸? 70점 이하가 10명이에요. 아, 그러면 지금 중앙값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밑에서 14명 이렇게 커트해야 되니까 그 안에 포함 안 되죠? 자, 그럼 이제 75점이 몇 명인지 세요. 하나, 여섯 명이에요. 자, 여기가 6명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밑에서 15등인 애가 여기에 포함될 거라는 거 파악되죠? 자, 얘가 중앙값입니다. 이걸 알았으면 이제 뭘 봐요? 85점만 세겠죠, 이제는? 다 세는 게 아니라 85점만 세서 최빈값이 얘인 걸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제 말은 선택지에서 이런 숫자를 제시해 주면 이거에 맞춰서 체크하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영리하게 문제를 봐달라 뭐 이런 얘기인데 요거는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애도 나온다 알아두세요.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교재 22페이지 3포도 별거 아닌 이론이지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산포도라는 건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라는 건데 일단 내용을 원론적으로 읽고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볼게요. 산포도라는 게 흩어져 있는 정도라는 건데 범위, 분산, 표준편차 이런 것들이 다 산포도의 일종이에요. 산포도가 크다는 건 범위가 넓다, 분산이 크다, 표준편차가 크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근데 산포도가 크다는 건 평균을 중심으로 넓게 흩어져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아까 한번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정규 분포의 형태예요, 기본적으로. 자, 지금 파란색 선, 그리고 요 뭐 붉은색, 노란색으로 보이는 요 선들은 뭐냐면 예컨대 하나만 보면 이게 뭘까? 확률 분포인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보니까 여기 나와 있죠. 평균 핸드폰 사용 시간이에요. 하루에. 평균 핸드폰을 하루에 얼마나 쓰는지 사람들마다 이렇게 조사를 했나 봐요. 지금 보니까 전부 다 하루에 200분 쓴다고 합니다. 평균이 이렇대요. 자, 일부러 만든 자료겠죠? 자, 그런데 샘플 C 예를 들면 C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평균이 200이 나왔는데 실제 조사해 보니까 요렇게 요 형태는 뭐냐면 평균 250분 사용한 사람은 요 정도밖에 없다는 뜻이고 200분 쓴 사람은 이렇게 되게 많다는 뜻이에요.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곡선으로. 자, 그런 건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 개의 샘플의 평균은 전부 다 똑같거든요. 하지만 예를 들면 샘플 A는 어때요? 핸드폰을 정말 덜 사용하는 사람도 많고 평균 이상으로 많이 활용하는 사람도 많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죠. 극단적인 케이스가 조금 더 많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평균은 같지만 뭔가 이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뭔가 어떤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대안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했을 때 뭐 핸드폰 사용 시간을 줄이기 위한 대안 뭐 이런 걸 생각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다르게 봐야겠죠. 자, 그래서 평균을 기준으로 이렇게 멀리 흩어져 있는 넓게 흩어져 있는 이런 애들이 산포도가 높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 계산 안 해봐도 얘가 다른 애들보다 분산이나 표준편차가 무조건 높을 거예요. 자, 이렇게 가운데 모여 있는 애들은 산포도가 낮다라고 표현하겠죠. 이런 거 기억하고 계시고요. 이런 그래프 말고도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나이에 따른 평균 소득을 체크해 볼 건데 소득이라고 해봅시다. 소득을 나이에 따라서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 샘플을 체크하겠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나이는 많은데 뭐 돈을 못 번다 그러면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이는 어린데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면 이런 데 있겠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점으로 어떤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을 때, 자, 잘 보세요.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을 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뭔가 이런 식으로 점들이 위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점들이 위치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대체로 나이가 많아지면서 소득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판단하겠죠. 이런 걸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표현해요. 자,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표현이에요. 선택지에. 주어진 자료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 비례하는 느낌. 나이가 많아질수록 소득도 올라가는 이런 애들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이런 형태로 가운데에 대충 선을 그으면 이런 형태로 올라가잖아요. 이런 애들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고 자, 만약에 여기에서 산포도가 더 높은 자료를 표현한다 그러면 비슷한 거지만 산포도가 더 낮은 애들 조금 더 뭔가 얘네들이 더 촘촘하게 몰려 있으면 어때요? 이걸 산포도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더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데이터가 조금 더 뭔가 어떤 이렇게 몰려 있고 퍼져 있고 이런 정도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자, 평균을 내도 아마도 뭐 좀 그런 산포도를 얘기해 볼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형태의 자료에서도 산포도 얘기를 할 수 있고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뭔가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형태의 그래프 모양처럼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이런 걸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고 누가 봐도 애매하게 그냥 막 퍼져 있다라고 하면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 표현도 일단 알고 계세요. 자, 어쨌든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넘어갑니다. 자, 분산이랑 표준편차, 대표적인 산포도를 나타내는 자료인데요. 자, 분산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각각의 자료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냐라는 걸 나타내는 자료가 바로 편차죠. 그런데 평균을 가지고 편차를 쫙 내서 편차를 다 더하면 그냥 0이 돼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질을 산포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음수를 양수로 바꾸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뭐 절대값을 씌우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제곱을 하는 방법도 있겠죠. 얘는 제곱을 하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편차를 그냥 더하면 0이 되니까 의미가 없죠. 편차를 제곱을 해서 양수로 만든 다음에 걔네들의 평균을 구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편차가 크면 클수록 제곱값이 더 커질 테니까 분산이 되게 크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분산이 크면 산포도가 높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어쨌든 분산이라는 거의 의미는 뭐예요? 편차를 그냥 더하면 지워지니까 양수로 만들어서 평균을 낸 거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저는 기억을 해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에요. 자,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런 애를 말하는데 아무래도 제곱을 한 것들의 평균을 구하다 보니까 값이 조금 크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조금 더 이렇게 숫자를 작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표준 편차라는 거는 그래서 물론 이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수학적으로는 이걸 작게 만들려고 표준 편차를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이제 쉽게 내용을 보시려면 분산을 구할 때 제곱했으니까 그걸 다시 제곱근 했다. 그거를 표준 편차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표준 편차를 구해라 라고 하는 거는 분산을 구해라 라는 말이랑 다를 바는 없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곱을 한다라는 점, 그래서 루트를 씌워야 된다라는 점에서 분산이랑 표준 편차는 숫자가 간단하게 제시되지 않으면 계산 과정이 좀 번거롭겠죠. 그 점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다르게 얘기할게요.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어요. 있으면 아마 벌써 밝혀졌을 거야. 없어. 저도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안 나와도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좀 고민을 해서 3, 4시간 동안 막 별 짓을 다 해봤는데 실패했고, 이런 생각을 나만 한 게 아닐 텐데 그동안 아무리 구글링을 해도 그런 자료가 없더라고요. 없나 봐요. 자, 그래서 없다. 제가 결론 내립니다. 분산이랑 표준 편차는 간단하게 뭔가 가늠해가지고 얘야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계산해야 됩니다. 자, 그런 애들이고 실제로 어떻게 물어보는지 보도록 할게요. 23페이지 볼게요. 자, 일단 제가 풉니다. 비슷한 연습 문제가 뒤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연습 문제 풀 때 연습한다 생각하고 예제는 웬만하면 제가 풀게요. 자, 봅니다. 여러분들 이런 형태의 자료를 도수 분포표라 그래요. 도수가 어디에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예요. 도수가 그럼 뭐겠어요? 이 자료에서 도수는 사람이겠죠? 자, 얘네는 뭐냐? 자, 여기 이 두 명이 45점인지 52점인지 이런 것까지는 몰라요. 그런 것까지는 궁금하진 않고 어쨌든 요 점수 구간에 두 명이 있다라는 걸 그냥 표현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도수 분포표의 특징은 뭐냐면 요게 어떤 범위로서 구간이 주어져요. 범위가. 요게 주어진다라는 점이고 또 하나 이 구간의 요 너비 요게 동일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점수가 대체로 여기 몰려 있는데 예를 들면 45점 미만인 애는 한 명밖에 없어. 근데 걔가 한 20점이야. 20점인 애가 있어요. 20점인 애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20점인 애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면 약간 의미 없는 데이터가 계속 이렇게 좀 표현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20점인 애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밑에는 다 묶어버려가지고 여긴 한 명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애들은 도수 분포표가 아니에요. 도수 분포표는 이 너비가 똑같아야 돼요. 그럼 이런 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평균 계산할 때 얘는 아웃라이어잖아요. 반평균 계산하는데 예컨대 이거 뭐 비하하거나 이런 표현이 아니라 반평균을 계산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반에 체육부 학생이 있어. 이 체육부 학생 운동 열심히 하느라고 학교 수업을 하나도 못 들어요. 당연히 성적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애가 학교 와서 시험 가끔 볼 때 10분 풀고 그냥 자는 친구도 있어요. 가끔은. 성적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친구가 껴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을 내는 게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그냥 뭔가 통계적으로 뭔가 이런 걸 분석할 때 그냥 날리는 거예요. 날리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지 않아요. 절대로. 도수 분포표를 만들 때 그런 애들은 그냥 다 쳐내고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게 꼼수인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유의미한 자료가 나오니까. 자, 이런 건데 어쨌든 이 구간 범위라는 게 이렇게 동일하게 나와야 되는데요. 얘네들을 도수 분포표에서는 이 구간을 계급이라고 해요. 계급이라는 말을 이런 데서 이렇게 쓰게 돼요. 그리고 얘가 아까 얘기했듯이 45점인지 52점인지 알면 좋겠지만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는 알 수 없죠. 알 수 없지만 이런 애를 가지고 평균을 우리가 구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하고 싶죠. 그래서 평균을 내고 분산도 구하고 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싶을 때 이런 구간, 계급이라고 했죠. 이 계급을 대표하는 값이 있어야겠죠. 그거를 계급 값이라고 해요. 자, 이런 뭔가 이론적인 설명은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계급 값이 얘네는 이렇게 요 구간의 정 가운데 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4번 뭐 더하고 반으로 나누는 거 아니죠?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도수 분포표의 특징은 뭐냐? 여러분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요거 요런 형태의 아까 그 그래프 기억나요?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도 예를 들면 이 구간에서는 이만큼 있고 그 다음 구간에서는 이만큼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자료죠. 뭐 이런 자료인데
여러분들 아이고 이런 형태로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거를 이거를 정규 분포라고 해요. 정규 분포. 예를 들면 대한민국 남성의 키. 대한민국 남성의 키는 정말 정밀하게 누적되어 있는 완벽한 데이터가 있죠. 병무청에. 있잖아요. 어느 국가보다 대한민국 남성의 키가 가장 정확할 거예요. 자, 병무청에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키 이렇게 쫙 만들어 보면은 평균이 173인가 172인지 모르겠어요. 이 근처에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통계 자료를 낼 때 많은 통계 값들이 평균 중심으로 다 뭔가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몰려 있거든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이거를 정규 분포라고 하고 뭐 하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뭐야 이거 잘못 나와 있죠? 죄송합니다. 오탈자입니다. 오탈자예요. 자, 연말 평가 점수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연말 평가 점수가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아웃라이어들을 제외하면 다 평균에 이렇게 대체로 비슷하게 몰려 있겠죠. 일반적으로 그렇다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도수 분포표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면은 일반적으로 뭔가 평균 근처에 이렇게 다 몰려 있는 평균 근처에 뭔가 이런 식으로 좌우대칭으로 몰려 있는 이런 형태의 자료가 주어질 거예요. 마치 얘처럼.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대체로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에서 평균을 구할 때 어떻게 하냐? 대체로 가운데쯤에 있는 애 그리고 가장 많은 값을 갖고 있는 애 얘를 가평균으로 삼아서 이걸 기준으로 편차를 계산해요. 뭐 이거를 가편차라고 다르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 자, 이렇게 될 거고 우리 아까 이런 거 풀어봤죠? 플러스 20이랑 마이너스 20은 상쇄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쇄해버려요. 이렇게 한 명. 여긴 0이겠죠. 상쇄해버려요. 이 두 명. 여긴 0이겠죠. 자, 이렇게 체크를 하고 평균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평균이 어떻게 돼요? 가평균 70에다가 편차의 합계. 편차가 마이너스 20인 애가 한 명이에요. 그 다음에 여긴 어차피 0이 곱해지니까 계산할 필요 없고 다 상쇄되고 나서 여기 편차가 플러스 10인 애가 2명 남겠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되 물론 여기선 상관없지만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전체 인원수로 해줘야 돼요. 이게 아마도 50명일 거예요. 50명으로 이렇게 나눠주면은 이게 평균이에요. 근데 이 문제에선 마침 얘네가 0이니까 평균이 딱 70이란 얘기겠죠? 평균은 이렇게 구합니다. 자, 평균은 이렇게 구하는데 분산은 얘는 그나마 뭔가 상쇄를 해서 간단하게 계산을 한 거죠. 분산은 그런 방법이 없어요. 분산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러분들 요거 편차의 제곱. 요 편차의 제곱이 뭐예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 편차의 제곱이 400인 애들이 한 명이 아니라 2명, 1명이니까 총 3명. 편차의 제곱이 100인 애들이 총 20명이죠? 20명. 자, 그 다음에 편차의 제곱이 0인 애들은 어차피 지워지니까 계산 안 할게요. 자, 얘네들의 평균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요거고, 이게 3250 나누는 거라서 64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표준 편차는 루트 64가 되겠죠? 그래서 8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루트 저 모르는데요? 이러면 루트 모른다 그러면 그거는 따로 공부해야 돼요. 그런 것까지 다 설명하면서 강의 진행하려면 NCS 강의를 한 100시간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것까지는 설명 안 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봐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문제가 약간 우리가 이 문제를 약간 선택지를 봤을 때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이렇게 제곱해서 구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이게 평균이 70이었으니까 이렇게 했지만 평균이 만약에 69가 나왔다. 만약에 이렇게 1만 다르게 나와도 얘네는 편차가 1, 여기는 11, 여기는 21, 여기는 마이너스 9, 여기는 마이너스 19 이렇게 나와서 이거에 제곱을 하면 숫자가 또 다 지저분하게 나오겠죠. 그런 애들 가지고 50으로 나누면 이렇게 깔끔하게 나눠 떨어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요. 분산은 웬만하면 깔끔한 숫자로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평균 계산 안 해도 이런 애들이 평균으로 과연 나오고 그랬을 때 과연 편차가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질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객관식 문제는 웬만하면 딱딱딱딱 떨어지게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조금 빠르게 좀 배제할 수 있으면 좋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그때그때 어떤 숫자가 제시되냐에 따라서 임기응변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때그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꼭 어떻게 해야 된다 미리 정해놓을 수는 없겠죠? 다만 이런 부분도 꼭 생각을 해보셔서 시간이 모자란 시험에서는 저라면 그냥 70이라고 생각하고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70이 되게 쉽게 구해지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죠. 자, 어쨌든 이렇게 되고 좀 바꿔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때요? 어때요? 이 문제가 평균이 이런 식으로 제시가 돼. 만약에 평균이 이런 식으로 제시된다? 그러면은 절대로 이 편차의 제곱이 간단하게 나올 수 없겠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분산은 표준 편차는 절대라는 표현은 애매한데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계산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제시되면 전 문제 안 풀어요. 안 풉니다. 자, 이런 것도 좀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좀 실전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 때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설명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대한민국 남성의 키가 알고 있어요? 병무청 자료는 정확하지만 설문조사하면 그렇게 안 나오는 거 알죠? 설문조사하면 169라는 키는 없어요. 168, 169는 없고 170. 얘네들이 다 열로 갔거든. 그런 자료도 본 것 같아요. 다들 반올림 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볼게요. 그 다음은 조금 가볍게 봅시다. 자, 예제 문제보다는 남아있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간단하게 설명하다 보면 그냥 끝날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자, 여러분들 자료 해석 문제에서는요, 뭐 기본적인 통계값들 앞에서 체크한 것처럼 물어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평균이나 분산, 표준 편차는 그렇게 자주 물어보진 않아요. 쉬운 시험일수록 모듈형 시험일수록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개념을 아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다만 피셋형 또는 피듈형 조금 더 난이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종류의 시험에서는 정말 단순하게 평균 얼마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비율, 항상 자료 해석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환율이 지금 1,400원 얼마인지 기억 안 나요. 지금 1,400원 넘어갔죠? 응? 달러와 대비 우리나라 돈의 이 비율이 이렇게 넘어갔죠. 자, 이렇게 넘어갔는데 자, 이 수치 하나만 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어요. 환율이 지금 1,400원 넘어갔다. 너무 높대. 너무 높다 그러죠. 도대체 뭘 기준으로 높다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값이랑 비교했을 때 높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과거의 어떤 값이랑 비교했을 때 높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예컨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뭐 1,200원이었다. 1달러에 1,200원이었다라고 하면 200원이 커졌죠.
이 커졌다라는 게 200원이 커졌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율로 보는 거겠죠. 비율이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이것도 좀 그런 적절한 예시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예를 들면 짜장면이 제가 어렸을 때는 3,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대충 제 나이가 보이죠? 그런데 얘가 어느덧 지금은 막 이제 어디 중국집 가면은 7,000원, 8,000원 막 이래요. 7,000원, 8,000원 이래. 그러면 2배 이상 커진 거잖아요. 그런데 숫자로만 봤을 때는 한 5,000원밖에 안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건 알아요? 예를 들면 이런데 실제로는 아니지만 그냥 비유를 할게요. 치킨 가격이 예를 들면 요 당시에 10,000원이었는데 얘가 똑같이 4,000원 높아져서 14,000원이 됐어요. 둘 다 4,000원만큼 올라간 건 맞지만 여러분들 얘가 3,000원이 7,000원 된 거랑 치킨이 10,000원에서 14,000원 된 거랑 누가 더 물가가 많이 올랐냐라는 걸 비교한다라고 하면 4,000원이라는 숫자가 올라갔다는 건 의미가 없죠. 애초에 시작점이 다른데. 비율로 봤을 때 짜장면은 2배 이상이 됐고 얘는 40%밖에 안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얘가 더 낮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항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뭐 분석을 하거나 비교를 하거나 할 때는 실제 숫자 차이를 가지고 비교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자료 해석에서 또는 뭐 통계적으로 어떤 값들을 비교하고 분석하고 할 때는 이렇게 상대적인 값을 확인하게 되거든요. 이런 값들이 정말 자주 나오게 되고, 즉 우리가 비율이나 어떤 백분율 값 또는 뭐 비중 이런 값들을 정말 자주 계산을 하고 이런 애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물론 얘네들을 어떻게 계산해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냐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런 개념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좀 하나씩 보면은 그냥 비율 얘기하면 대체로 뭐 이런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은 뭐 0.3이겠죠. 그런데 백분율로 표현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곱하기 100을 하게 돼요. 똑같이 계산했을 때 곱하기 100을 하면 뭐 3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퍼센트라는 거는 그냥 이 퍼센트라는 숫자 자체가 그냥 100분의 1을 의미하는 거지 큰 의미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 들어가 있는 거의 의미는 그냥 별거 아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밑에 한번 볼게요. 변화율, 증가율, 감소율 아까 얘기한 것처럼 증감률, 변화율 이런 것들을 자주 물어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 잘 보시고요. 자, 감소율이라는 건 감소한 비율을 말하는 거니까 얘가 양수로 나오려면 어쨌든 얘네도 다 양수로 나와야겠죠? 이해돼요? 감소율 예를 들면 이 말이에요. 변화율 요걸 봤을 때 예를 들면 100원이었던 게 110원이 되면 증가율이라는 건 기존값 100분의 이 변화한 량을 이렇게 계산을 해서 퍼센트를 이렇게 곱한 값이 이게 증가율이에요. 자, 이게 증가율입니다. 그런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90이 됐습니다. 감소했어요. 변화량은 똑같이 10이죠. 하지만 똑같이 계산을 해주면 기준에 해당하는 값이 이렇게 뒤에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계산했을 때는 어때요? 마이너스 10%가 되죠. 마이너스 10%인데 감소율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은 이미 감소했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10% 감소했다고 하면 되죠. 그래서 감소율을 물어볼 때는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가서 이게 양수로 나와야 돼요. 별거 아니지만 그냥 한번 짚고 가고요. 그 다음에 변화율, 감소율, 증가율이라는 건 여러분들 보시면 요 수식인데 요 수식 보시면 기준값 대비 비교 대상의 값 빼기 기준값 대비 기준값이죠. 그러니까 이 계산식이 사실은 그냥 요거 두 개 비율 구한 다음에 1 뺀 거랑 똑같다라는 거. 요것도 기억하고 계세요. 나중에 이런 걸 좀 이용을 할 겁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것들 좀 한 번씩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게 뭔 소린가 싶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렇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자, 무슨 말이냐. 변화율, 증감률, 증가율, 감소율 이런 걸 가지고 누가 변화율이 더 크다, 누가 증가율이 더 작다, 낮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비교를 할 때 예컨대 어떤 값들이 이 정도의 비율로 각각 변화했다라고 쳐봅시다. 그때 변화율이 큰 애가 뭐냐, 변화율이 가장 큰 애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얘를 고르는 거예요. 가장 많은 비율로 변화한 걸 물어보는 거니까 절대값으로 양수로 놓고 보는 거죠. 변화율이 큰 순서대로, 증감률이 큰 순서대로 나열해봐 라고 하면 이 순서대로 나열을 하게 돼요. 증가율이 큰 순서대로 나열해봐 라고 하면 이렇게 나열합니다. 이해돼요? 별거 아니죠? 그런데 이건 저도 약간 의문이긴 해요. 어디에도 사전적으로 정의가 내려져 있진 않거든요. 그런데 국가공인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피셋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그동안 내어왔기 때문에 그 시험을 따라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강사님들도 왜 이렇게 계산하는지는 얘기하진 않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감소율이 큰 애들 써봐 라고 하면 얘네 둘까지만 체크하는 거예요. 뭐 예상컨대 감소율이라는 말 자체가 굳이 감소한 애들만 비교하겠다라는 뭔가 그런 의미인 거라서, 그런 의미라서 증가한 애들을 굳이 언급하지 않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감소율이 제일 작은 애가 누구니? 라고 했을 때 7% 증가했으니까 얘가 감소율이 제일 낮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약간 맞지 않는 표현이다 라는 거죠.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 라는 거예요. 약간 이런 게 어떤 뉘앙스냐면, 잘 봐요. 우리 회사의 매출액이, 자, 어떤 회사의 매출액이 작년에는 21년도에는 500억이었다가 얘가 700억이 됐어요. 22년도에는. 그러면 매출액이 40% 증가한 거죠. 40% 증가한 거죠. 매출액이 40% 증가했다, 몇십 프로 감소했다 이런 표현 가능하죠. 자, 그런데 이게 아니라 영업이익으로 해볼게요. 여러분들 영업이익이라는 건 음수가 나올 수 있죠. 손해볼 수 있으니까. 영업이익이 얘네가 예를 들면 20억이었는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0억이 됐어요. 자, 영업이익의 변화율 얼마인가요? 아니면 반대인 케이스도 봐봐요. 얘네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 10억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플러스 10억이 됐어요. 영업이익의 증가율, 변화율 어떻게 계산하죠? 이걸 가지고 똑같이 아까 그 공식에다 대입해서 마이너스 10이었는데 마이너스 10만큼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빼기니까 플러스죠. 마이너스 200, 이거 마이너스 200%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이상하죠? 이런 건 물어보지 않아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00%가 됐다라는 표현은 정말 바보 같은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은 쓰면 안 된다고요, 통계적으로. 이해되죠? 의미가 없는 표현. 통계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만든 거겠죠. 영업이익 가치 이런 애들이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면 그냥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억 손해였는데 흑자 전환해서 10억 흑자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직관적이지. 이걸 가지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0%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뭔가 한 번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그런 표현을 잘못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애들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쨌든 얘네는 이런 거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되, 이런 것 때문에 틀릴 일은 많지는 않지만 요거는 좀 생각하세요. 변화율이 누가 크냐, 증감률이 누가 크냐라는 거는 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변화율, 증감률은 항상 이 절대값, 절대값, 여기 사이시호 규정, 절대값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최대값 이런 거 알고 있죠.
자, 이런 거 아닙니다. 자, 쓸데없는 얘기 할 뻔했네. 자, 이런 거 하시고요. 요거 별거 아닌데 한번 보세요. 주의해야 할 표현이라고 적어놨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제 뭐 대통령 선거라거나 국회의원 선거, 뭐 시장 뭐 이런 거, 자치단체장 선거 이런 거 할 때, 뭐 또는 반장 선거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몇 %의 이제 득표율을 거뒀다 이렇게 표현하죠. 몇 % 득표했다 뭐 이런 얘기할 때 A 후보는 40%에 그리고 B 후보는 20%의 비율로 득표를 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얘네들의 수치 차이를 얘기할 때 20% 차이 난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일상에서 얘기해도 통하지만 정확하게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해돼요? 20%라는 말은 뭐예요? 100분의 20만큼 차이 난다는 뜻이에요. 얘보다 20% 더 높은 값은 24%예요. 100분의 20만큼 높은 값이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가지고 20 차이 나니까 20% 차이나 라고 얘기하는 건 부적합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요? 잘 봐요. 여기서도 똑같이 나와. 자, B는 A에 비해서 50% 정도밖에 득표를 못했어. 이런 거는 숫자가 간단하니까 이해되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는데 우리는 사실 그냥 숫자만 써있는 숫자만 가지고 이거의 50%인지 40%인지 계산하기 싫을 때 그냥 직관적으로 숫자만 보고 싶을 때는 숫자 차이만 보겠죠. 그럴 때는 이런 기호를 써야 돼요. 퍼센트 포인트라는 기호예요. 정말 별거 아닌데 진짜 이런 것 때문에 하나 틀리면 열받거든요. 이런 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굳이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자주 틀려요. 이런 거 조심하세요. 20% 포인트 차이 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수도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코스닥 지수, 다우존스, 뭐 나스닥 이런 지수 있죠. 해외 주가 지수. 그런 것도 특정 연도에 특정 어떤 규모의 그런 경제를 뭐 100이나 1000 이런 숫자로 딱 정해놓고 그거에 비해서 지금 예를 들면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2000 뭐 주식을 안 본 지 너무 오래돼서 모르겠는데 2200 정도인가요? 그때에 비해서 지금 22배 정도 규모인 거예요. 뭐 당연히 이게 애초에 이 100이라고 설정한 숫자의 크기가 뭐냐라는 게 다르죠.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같을 수가 없겠죠. 뭐 그런 걸 테지만 어쨌든 이런 의미니까 지수라는 것도 사실 결국에는 얘가 100이면 얘는 사실 2200%에 해당하는 값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수도 어떻게 표현해요? 종합주가지수는 전날에 비해서 몇 %포인트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지수들 가지고도 얼마 차이 난다라고 얘기할 때 요 몇 %포인트 차이 난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언급을 합니다. 지수도 그럼 예를 들면 100%포인트 차이 나요. 이렇게 단위를 써주겠죠. 요런 단위 신경 쓰시라는 의미로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 하단. 자, 요것도 뭐냐. 어떤 값이 100에서 120이 됐어요. 이거를 20% 증가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1.2배 증가했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헷갈릴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또 공부하다 보면 증가했다? 증가율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20% 증가한 거를 0.2배 증가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맞냐 틀리냐 이 말도 맞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표현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자기 기준으로 이게 맞지 않아? 증가 이런 게 아니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자료 해석 문제에서 이렇게 20% 증가한 거를 1.2배 증가했다고 표현해요. 증가율을 고려해갖고 막 이렇게 1 빼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1.2배로 증가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조금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런 표현들 헷갈리지 말라고 이런 거 적어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뭐 비율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성질 있죠.
요거 정말 중요한데 얘네들은 나중에 얘네들을 활용하는 다른 파트에서 다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에서는 24페이지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 있죠? 연습 문제 몇 개 같이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 여러분들 기초 통계 이론에 대한 수업 같이 해봤는데요. 예제랑 연습 문제 잘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 것으로 완전히 만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이라서 복습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는 조금 더 공부할 양이 많아질 텐데 그 점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